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아직 1년 남짓인데 벌써 20개국이 넘는 나라를 도는 순방길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거의 매달 한 번꼴로 해외에 나가는 셈인데 이번 순방지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남미입니다. 남미는 최근 정권이 바뀐 뒤로 미국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은 지역인데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남미에 뭐가 있길래 대통령이 직접 저 먼 곳까지 날아간 걸까요? 이번 순방은 남미 단독 일정이 아니라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들러 엔비디아 젠슨 황, 오픈 AI 샘 올트먼, 엔트로픽 다리오 아모데이 같은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고 AI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곧바로 남미로 넘어간 하나로 이어진 일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의전성 순방이 아니라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러 가는 실용적인 자원 확보전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왜 하필 중국이 아니라 남미인가? 둘째, 이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셋째, 이 흐름에서 누가 먼저 웃고 있는가? 마지막 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원을 놓고 다시 편이 갈리는 중입니다. 냉전 시절 이념으로 편을 갈랐다면 지금은 광물 하나로 편이 갈리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히토류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사실 매장량 자체는 그리 희귀하지 않습니다. 히토류에 속하는 세륨 같은 원소는 구리만큼 흔합니다. 진짜 어려운 건 채굴 이후 고순도로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이라 이 까다로운 공정을 수십 년간 저렴한 인건비와 환경 부담을 감수하며 밀어붙인 나라가 중국이고 그 결과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90% 이상을 쥐게 됐습니다. 중국은 이 자원을 이미 여러 차례 협상 카드로 써먹었습니다. 2023년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의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고 2024년에는 이중용도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금지했으며 2025년에는 텅스텐을 포함한 광물 5종과 중히토류 12종까지 통제 대상에 추가했고 최근에는 히토류가 0.1%만 들어간 제품까지 통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자원 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 상무부가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해 히토류 수출을 승인한 사례도 있어서 상황이 완전히 고정된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미국은 올해 2월 프로젝트 볼트를 발표하며 정부가 직접 히토류 기업의 주주로 나섰고 일본은 2011년부터 10여 년간 호주 라이너스 같은 해외 광산에 투자해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에서 70%대까지 낮췄는데 반면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한국의 히토류 연구자석과 금속의 중국 의존도는 각각 99.3%, 80%에 달합니다. 남들은 10년 넘게 씨를 뿌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막 밭을 갈기 시작한 셈입니다. 히토류를 흔히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 한 대의 구동 모터에만 너디뮴 기반 연구 자석이 약 1.6kg 들어가고 지금 팔리는 전기차의 80% 이상이 이 방식을 쓰는 데다 반도체 연마 공정은 물론 F-35 전투기나 순항 미사일 같은 방산 장비에도 빠질 수 없는 소재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K방산의 수출 경쟁력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자원입니다.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잠깐 조인 것만으로도 한국 화물차들이 전국 주유소 앞에 줄을 섰는데 히토류는 요소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쓰이는 자원이라 만약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 대부분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아서 산업통상부는 올해 2월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 뒤 그 1호 정책으로 히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히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니오뷴, 알루미늄을 10대 전략 핵심 광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조직과 대책이 실제 위기 앞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쪽에는 자원을 협상 카드로 쓰는 중국이 있고 반대쪽에는 그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미국과 일본, 이제 막 뛰어든 한국이 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희토류를 공급하며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구도 안에서 한국 같은 중견 제조 강국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관세와 수출 통제 양쪽의 영향을 함께 받는 이른바 샌드위치 리스크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 순방을 남미 3국과의 교역과 투자,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식량과 에너지 수입원 다각화를 위한 순방이라고 설명하는데 브라질은 철광석과 니켈은 물론 세계 최대 수준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했다고 자평하는 나라이자 미나스제라이스 일대가 리튬밸리로 불릴 만큼 리튬 산업이 빠르게 크는 곳이고 칠레는 구리와 리튬 매장량 세계 1위,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2위에 대두유 수출 세계 1위 국가로 세 개국을 겹치지 않게 골라 희토류부터 구리, 리튬, 셰일가스까지 한 번의 순방으로 훑을 수 있게 짜여진 동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밑그림은 이미 지난 2월 서울에서 그려졌는데 21년 만에 방한한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4개년 행동 계획을 채택하며 핵심 광물, 반도체, AI 등 10건의 AMOU를 체결했고 당시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희토류 매장량을 갖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를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이 한국에 문을 넓게 열어준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로 미국과의 관계가 200년 만에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빠진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터지자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틀어막았고 당시 일본 전자, 자동차 산업은 비상이 걸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그 뒤로 절치부심하며 조달선을 다변화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남미로, 아프리카로, 중앙아시아로 자원 외교를 넓히는 이유가 바로 그 10년의 격차를 뒤늦게라도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중국이 내년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 단계 더 강화하고 한국이 아직 대체 조달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멈추거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이 통째로 설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원료가 끊기면 생산 라인이 서고 생산이 서면 협력업체 납품이 끊기고 납품이 끊기면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월급이 흔들리는 도미노 구조인데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청년들은 취업 문턱에서 중장년층은 승진과 정년 앞에서 그 여파를 느끼며 원자재 가격이 뛰어도 납품 단가를 못 올리는 중소부품업체는 마진만 깎여나가고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수도권 대기업과 그런 여력이 없는 지방 중소부품사 사이의 체력 차이가 지역 격차로도 이어집니다. 정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지구 반대편 자원 문제로 밥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이 이야기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도 모든 나라가 똑같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먼저 웃은 쪽은 위기가 뉴스에 나오기 한참 전부터 조용히 움직인 나라와 기업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과 미국이 대표적이고 한국 기업들도 뒤늦게나마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고려아연이 각각 미국 파트너사와 손잡고 현지의 희토류 분리정제 및 생산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기술이나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타이밍의 차이였고 한국은 아직 완전히 웃는 쪽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 순방으로 그 대열에 뒤늦게라도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로 세계 시장을 흔들 힘을 갖고 있고 한국은 아직 그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은 이 취약점을 메우기 위해 희토류와 구리, 리튬, 셰일가스를 가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골라 방문한 자원 확보 외교이고 그 배경에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라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약 800조 원, 충청권에 24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상태고
이 중 HBM 등 첨단 반도체 생산 확대에만 156조 원이 들어가는데 원료 조달이 흔들리면 이 거대한 투자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 자녀가 취업하려는 산업이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와 조금이라도 연결돼 있다면 이 자원 전쟁의 결과가 곧 여러분의 일자리와 월급에 직결된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